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금과 인생인 이유라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제 채널 제목이 세금과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사건을 다뤄보면서 야하, 세금 속에 다 인생이 녹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세금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해주시라 라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전문적인, 다 전문적인 이야기지만은 그거를 조금 쉽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좀 넓게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상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속인이 무려 24명이나 돼요. 24명. 상속인이 24명이 되려고 하면요, 첫째가 내 피를 받은 사람이 최소 23명이 있다는 거예요. 23명.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자 1부터 해가지고 자 23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배우자죠. 법률상의 배우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원의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23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23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서 낳아야죠. 그래서 이 법률상 배우자 아닌 사람은 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첩이라고 그래요. 후처라고 그러는 거는 뭐가 이혼을 하거나 사망을 하고 다시 법률상의 배우자가 된 사람을 후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처, 후처가 이제 또 이혼하고 또 그 다음 하면은 3번 재혼하면은 후처 3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후처가 4명이 있든지 3명이 있든지 아니면 이 중에 이제 첩이 있든지 사실혼의 관계가 있는 애첩들이 있든지 라는 식의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죠.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제 후처라고 하고, 후처가 이제 여기는 그러면 이혼하거나 돌아가셔야 되겠죠. 후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첩이 있는 거예요. 첩이 있다 하면은 첩도 1위가 있고 2위가 있겠죠. 이럴 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여성 관계니까 프라이버시 영역이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5명을 해도요, 5, 4, 20,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23명을 못 채워요. 23명을 못 채우니까 아기를 그러지 말고 6명으로 하고, 또 6명을 하고, 6, 3, 18, 이렇게 하면 6명 하면 6, 4, 2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5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기까지는 같은 동복들이에요. 동복.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동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달을 이자를 써가지고 이복관계죠.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은 거의 교류가 없죠. 생전에는 교류가 없습니다. 교류가 없는데 언제 그러면은 한번 부딪히냐, 만났냐 하면은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만나죠. 이 정도 2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좋아한 이유가 진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재물 때문에 재산을 보고 이렇게 당신 재산이 많아서 내가
좋아서 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또 죽었어요. 자식이 먼저 죽어가지고 애기가 이제 그러면은 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가 있는 경우는 법률혼을 말하는 거고, 사실혼의 관계가 있으면은 그냥 사실혼의 배우자일 뿐이에요. 사실혼의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느냐, 혼인신고를 안 했느냐. 그런데 둘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태아가 있는 거예요. 태아가. 임신을 했다 이거예요. 법률혼의 배우자가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상속권을 가져요.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태어나야만이 한 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아에 있는 그 복 중에도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태아 그 자체도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데 단지 살아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 세상을 봐야 된다 이거. 죽어서 사산이 돼버리면은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는 상속권이 있는데 살아나올 거를 조건으로 한다 이겁니다. 정지 조건으로. 그래서 어머니, 법률혼의 배우자 어머니하고 태아는 같이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공동 상속이 되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법률혼의 배우자가 태아를 임신 중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태아를 못 나오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이 다른 동보 경제들이라든지 다른 이보 경제들이 이 사람을 상속권을 없애버리려고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태아를 죽였다 이거예요. 선순위나 동순위의 상속인에 대해서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민법상 상속권이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에 붙는 거죠. 싸움에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배우자예요. 그냥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사랑을 먼저 해가지고 태아를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죠. 상속권이 없는데 태아는 있어요. 태아는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사실혼의 배우자가 먼저 죽더라도 태아를 내가 이렇게 잉태를 해가지고 출산을 하면은 태아의 상속권이 있고 태아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면 돼요.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남편이 상속권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습 상속을 하는 거예요. 태아가 살아서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태아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혼 관계가 이제 후견인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면 된다. 그런데 태아를 임신 중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죠. 사실혼의 배우자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칠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상속 채무가 너무 많은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자산이 많은 사람은요 양도를 해버려요. 다 집 팔아버린다 이겁니다. 토지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어디다 다 빼돌려버려요. 빼돌려버리고 나서 세금 못 낸다. 어차피 나 죽을 건데 하면서 버텨버린다 이겁니다. 체납자로서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처분 불명 재산은 이제 간주라고 이렇게 추정 상속 재산이라도 뭐를 하겠는데 이미 그 2년 전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거기다 써버린 거예요. 또 현금을 추적을 하려 해도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다 빼버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갖는 거 처음부터 추적을 해보면 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하고 양도세 체납을 해버리죠. 실제로
어떤 분한테 진짜 그러면은 양도세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뭐 할라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성질 나죠.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해버려요. 상속 포기를 해버리는데 20명이나 상속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 상속 포기를 안 했어.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2명은 한정 승인을 했어요.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아무것도 한정 승인도 안 하고 상속 포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한 사람한테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양도세 납세 의무를 당신이 내라, 양도세 내놔라 라고 이 상속 포기한 자한테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한 자한테는 양도세 다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정 승인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변호사한테 다 이렇게 자문 받아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버지 양도세가 100억이다 하는데 나는 내가 받은 것이 2억밖에 안 된다, 내가 2억 한도 내에서 그러면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100억은 그러니까 채무와 책임이 틀려요. 채무는 100억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100억 납세 의무자야. 당신이 100억의 체납자다. 대신 책임의 한도가 2억일 뿐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납세 의무자 체납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다 벗어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시려면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속 포기를 하면은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그러거든요. 1순위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자한테 또 이렇게 상속 채무를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니까 2순위자가 무슨 소리 하고서 무슨 갑자기 이제 날벼락 맞는 거죠. 무슨 100억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순위자가 상속 포기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그 다음 순위다, 나 2순위자니까 당신한테 내놔라 하니까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죠. 1순위자 저런 나쁜 놈들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할 때 24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장을 꽝꽝꽝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게 드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1순위 먼저 상속 포기를 하고 2순위한테 욕먹고 넘겨요. 그러면 2순위자가 상속 포기한 심판 수리 결정문을 보고 보여주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순위자가 또 상속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문을 또 3순위자한테 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4층까지 넘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례차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잡하면 한정 승인을 하세요. 한정 승인을 하면은 그냥 편합니다 라고 하지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이 국세가 100% 승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국세청하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 진짜 이 하늘 아래에서 2번 같이 얼굴 맞대고 싶지 않다 라고 하려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 거부터 상속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도 안 하고 한정 승인도 안 하면 이 사람이 이제 100억의 체납자로서 자기 고유 재산, 내 재산으로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 2명을 가만히 안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있음으로써 나는 무슨 이렇게 힘든 일을 이제 평생을 이제 체납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이제 11이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상속을 별로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렸네. 미리 이쪽에서도 애첩이 있어요. 애첩이 있어가지고
이 애첩의 자식한테, 애첩한테 결국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애첩한테 마지막에는 본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애첩이 승리한다 이겁니다. 애첩이 많이 가져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더 주죠. 그러니까 애첩한테 많이 가고, 그러면은 애첩은 자기한테 또 주지만은 명의신탁 재산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그거 뭐 어디서 하면 나한테 내 명의로 돌려놔라,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자식한테 증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재산의 뭐 거의 절반이 한 500억 정도가 이렇게 증여가 돼버렸다 하면은, 나중에 상속되고 나서 이걸 알았다 이거, 그러면 누군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유류분 청구를 하죠. 이쪽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가 유류분 청구를 하죠. 이것까지 상속재산에다 넘었으면 내가 10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니한테 증여를 해주는 바람에, 생전 증여를 해주는 바람에 내가 5밖에 못 먹었다. 그러니까 5를 더 내놔라. 네가 5를 내놔라 하면서 유류분이 이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피튀기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류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잖아요. 그러면 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내가 이거를 증여세를 냈어요. 생전에. 그러면 증여세 내는 걸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왜? 유류분 반환이 해가지고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은 상속 개시 사망 시점에 그때 이제 유류분 그것이 이제 그때 이제 되돌려 주는 거, 그것이 사망 시점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전에 증여했던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 부분은 증여가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 냈던 거는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개월을 넘긴다 이거죠. 국세청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알죠. 씻고 그 3개월 안에만 하게끔 만들어놨지. 그 3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해야죠. 아니 내가 내돌려 줘야 될 돈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3개월 이내 안 하면 안 돌려준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무게 대등의 원칙이 국가하고는 잘 안 통하죠. 예전에 경정청구 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 제척기간은 5년인데 내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나한테 내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그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1년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다음에 2년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3년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과세 제척기간하고 납세자가 돌려달라는 기간이 동일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무기 대등의 원칙이다 해가지고 5년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법에 존재하다. 그러니까 국고 위주로 이렇게 세법을 만든 거, 그런 것들이 아직도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걸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고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가 있어요. 양자. 이제 이제 6, 3, 18, 자 19가 양자예요. 양자.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내 아버지의 자식인데 이 아버지 형제 중에서 자식 무자식인 형제가 있다 이거, 형이라든지. 그러면은 형한테 이제 양자로 들어준 거예요. 자기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재산이 많아. 그러면은 이 양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상속권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입장에서는 양자가 나도 상속권이 있다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벌떡같이 달라들면서 네가 무슨 상속권이 있어? 라고 이렇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호적에, 우리 호적에 너라는 이름 석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려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상속권이 있다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이 양부모한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야 된다. 양부모님,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피가 섞인 적이 없다. 그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가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예, 친부모한테, 어머니한테 통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어머니한테, 내가, 이게 당신의 그 피를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고 다 인정을 받고 나서 내가 상속권자니까 이거 다시 상속재산 분할하자 하면서 3번의 소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해라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끼리는 먼저 나눠버릴란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권리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잘 안 됐어. 누구 하나가 더 많이 가져갔다, 이거. 나중에 보니까 자 23위 보니까 이쪽이 많이 가져갔어. 자기만 빼고 많이 가져갔어. 그러면은 전부 다가 생전에 증여한 특별수익 같은 거를, 특별수익, 이런 거를 전부 다 찾아내야 돼요. 증여했던 것들을. 증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상속재산에다 다시 섞어라. 예? 상속재산에 이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어. 생전에 증여받은 거 다 집어넣어. 해가지고 다시 법정 상속분으로 24분의 1로 나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내가 아직 그 상속분보다 못 미치게 먹었다 하니까 다시 상속재산 분할하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하나가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안 오면은 무조건 소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별의별 소송이 다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진짜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다는 말이,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자필요원을 했어요. 자필요원을 해 가지고, 야, 이 자식들 안 줄란다, 안 주고 내가 딴 데에다가 다 줘버리고 끝날란다. 그래가지고 장학사업에다 주고 내 자식들한테는 절대 안 준다 라고 자필유언을 쓰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필유언이 있어. 자필유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기명날인이어야 돼요. 기명서명이 아니고 기명날인이다. 제 이름이 고성춘이면 고성춘 해놓고 도장을 꽝 찍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손도장을 딱 무인으로 찍어야 되든지 확실하게 찍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그 작성 연월일, 뭐 2021년 7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7월 7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소가 뭐 송파구 이렇게 문정동 뭐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 2 여가지고 이런 거를 확실히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테라타워 2만 적으면 안 돼요. 동호수까지 확실히 적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필유언은 그만큼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이제 이게 자필유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다시 또 확인을 받고 뭐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필유언이 이거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면은 또 이제 자필유언 이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또 걸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재산이 있으면은 그게 완벽하게 뭐 깔끔하게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런 거를 싫어라 해가지고 뭐 아예 생전에 무슨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공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상속재산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사장 빼고 한 사람이라도 사회이사는 5분의 1 이상이 특수관계인이 5분의 1 이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이 되면 안 됩니다. 임직원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월급 주잖아요. 월급을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직원이 돼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거 전부 다가 몇 년을 10년을 받았던 5년을 받았던 적출되면 그거 전부 다 가산세로 다 추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한번 만들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장학금을 누구한테 학교에다 주고 뭐 어디다 주고 뭐 대학교에다 주고 이렇게 주는 순간에 내 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이렇게
내 이름을 따가지고 고성춘 장학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면은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씨 좀 이렇게 그냥 불특정으로 이렇게 알아서 쓰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불특정으로 해야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뭐 좋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데 쓰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특정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쓰라 하면은 그 돈이 구속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선이어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더러운 걸 안 보려고 내가 직접 장학재단 만들고 재단 만들란다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일단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오산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납니다 이거예요. 그냥 내 돈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끝나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법인 만들고 학교법인 만들어도 그 자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선치는 좋은 일 했는데 자식들이 가난하게 사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걸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나는 가업상속 공제를 할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300억이든 500억이든 내가 이렇게 가업상속 공제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일한테 아들아 네가 그러면 내 가업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네가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내가 10년 이상 뭐 이게 사업을 했고 이 자식이 나중에 이게 2년 이상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배웠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내 죽고 나서 사업을 2년 이상 했고 7년 이상을 했다 이거예요. 사후 추징에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다 요건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23이 유류분 청구,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원래가 내가 아버지 그 상속 지분을 뭐 70%를 받았다, 100%를 받았다, 이거 70을 받든지 지분이 70%면 70% 받았을 거예요. 100%를 받았으면 100% 받았는데 70%를 받았다 해요. 70%를 내가 받았다 하면은 그거 70%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류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옆에 뺏겨버리면 자기가 이제 30밖에 못 남았다 하면은 이게 가업상속 공제 요건 해당 충족을 못 해가지고 차후 추징이 돼버린 거예요. 애당초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70% 아버지의 지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면 이제 사망 당시로 소급해가지고 그때 이제 딱 효력이 발생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상속이 그때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유류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70%가 다 이렇게 떼주고 나면 30%밖에 안 남았다 이거. 그러면 자기는 처음부터 아버지 지분 70%를 30%밖에 못 받았어요. 30%밖에 못 받았는데 70% 받아야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데 30% 받아놓고 가업상속 공제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후 추징 해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산세만 더 내놔야죠.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속을 생각하면은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오늘도 벌어지고 내일도 벌어지고 이거를 피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자식들이 많고 상속인들이 많고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안 피할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생전에 다 써라 이거예요. 생전에 내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생전에 0으로 만들면 상속세가 안 나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으는 거는 본능이고 쓰는 거는 예술이라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생전에 아버지가 0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0으로 만들고 가셨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일에다 쓰시고 또 재단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다 0으로 만들고 가셨다.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0으로 만들 것이다. 항상 그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돈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자기는 항상 고민을 해왔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제 자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사주고
나머지 돈들은 다 자기가 마음에 빚을 졌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자기가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본인이 병원에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40밖에 못 산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훨씬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곧 기력이 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거는 항시 장담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다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갈 때는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가고 싶다. 소풍 가듯이 가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생전에 돈을 다 쓰세요. 이 말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천한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게 우연의 일치인가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부자분들이 현금화를 해요. 현금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거 다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쓰실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쓸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다 쓸지 고민하셨습니까? 일단 나를 위해서 내 기분을, 내가 뭐 취미생활 하는데 내 취미생활 하는데 필요한 거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내가 이렇게 미술품 좋아하는데 미술품 보면은 나는 보석 같은 거는 안 산다. 미술품 보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거 뭐 상관없이 산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돈들은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예전에 다 이제 정리를 해줬다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재력이 있고 자기는 이제 이거를 남기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어디다 쓰실 것인가? 라고 또 여쭤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막 집값이 올랐다고 막 하는데 그림 속에 그림 속의 아파트다. 그림 속의 부동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야 현금화가 되고 현금이 있어야 뭐 어디다 쓸 거 아닙니까? 좋은 일 하려 해도 뭐 부동산 떼가지고 줄 겁니까?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써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밥 먹는데 뭐 이런 데다 아무리 쓰려 해도 위 근육이 이제 줄어드는데 어떻게 세 끼를 먹고 100을 먹었던 것이 지금은 10도 못 먹고 소식해야 이제 오래 사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내가 무슨 국가가 가지고 가, 국가가 뭐 자기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가지고 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세금이 그게 아니다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은 막 그렇게 성질 내는 분들이 계시대요. 내가 모은 건데 내가 고생해 가지고 한 건데 무슨 국가가 자기가 뭔데 지가 내 걸 가지고 가 막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세금을 어떻게 통치면은 적당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절대 그런 2021년에 국세청이 그런 데가 아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들리는 말대로 다 그렇게 한다면 세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부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이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밖에서 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소문이 큰데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식한테 갈 수밖에 없고 자식한테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가져간다 이건. 결국은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생전에 다 써버리고 가는 사람이다. 그게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국가한테 세금을 내가 번 세금은 내가 번 돈인데 왜 국가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생전에 다 써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아끼고 못 쓰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국가가 다 가지고 가는, 일단 먼저 가지고 가고 나머지가 분배하는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번 돈이 내 것이다. 우리나라 세법의 구조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상정세가 우리나라만큼 높은 데가 없다. 그리고 세금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도 말년에 내가 낸 세금만큼 비례해가지고 보장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는 정당 관계자든지 정치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정의 구현하고 뭐 이런 거 구체적인 추상적인 말 하지 마시고 세금을 낸 만큼 비례해서 말년에 노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선진국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가를 자꾸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낸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 많이 내야 복지국가 된다. 증세 없이는 복지국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세금 낸 만큼 노년을 보장을 해준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나중에 노년에도 또 세금 안 냈다고 막 체납자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큰 틀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된다. 바로 세상이 변해지려면 일단은 이런 부분부터 세정 현실부터 바꿔줘야 된다. 세법의 구조가 바꿔지고 그 다음에 세법이 단순화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세법이 만들어져야만이 세상이 편해지고 공정하게 되고 공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세금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